안녕하세요. 이지토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세대별 투자 전략, 독이 되는 경험, 버스 기회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요즘 투자를 하다 보면요, 뭐랄까 마치 나침반 없이 폭풍우 치는 바다를 항해하는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좋은 기업, 우량주 하나 잘 골라두면 마음이 편했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죠. 아, 맞아요. 일 안에서 드론이 하나 떠도 제 주식 계좌가 막 흔들리는 시대니까요. 그야말로 모든 게 연결된 초연결 시대의 투자는 완전히 다른 게임이 된 것 같아요. 정말 정확한 비유세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기차 시장의 미래를 확신하고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배터리 기업에 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미국이랑 중국 문제 때문에 네네. 공급망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면서 주가가 힘을 못 쓰는 그런 상황 말이죠. 이제는 개별 기업 분석만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거대한 파도가 덮치는 거죠. 금리나 환율, 이런 거시경제의 큰 판도를 읽는 능력이 정말 내 자산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됐습니다. 바로 그 거대한 파도,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을 읽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혼란스러워 보이는데 혹시 이 혼돈 속에서도 저희가 좀 붙잡을 수 있는 어떤 패턴이나 원칙 같은 게 있을까요? 아, 다행히도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이 거대한 자산 시장은 일정한 주기를 갖고 움직이거든요. 이걸 자산 가격 4단계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이 틀을 이해하면 지금 우리가 어디쯤 와 있는지 좀 가늠해 볼 수가 있죠. 아, 4단계 원칙이요? 네. 첫 번째 단계는 모든 자산 랠리입니다. 말 그대로 everything 랠리죠. 모든 자산을 랠리. 네, 주식, 부동산, 코인 할 것 없이 거의 모든 자산의 가격이 함께 오르는 시기입니다. 유동성이 아주 풍부하고 투자 심리도 뜨겁고요. 아, 그러고 보니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저희가 경험했던 그 뜨거운 시장, 그게 바로 1단계였군요. 바로 그거죠. 그럼 그 랠리가 정점에 다다르면 두 번째 단계가 시작됩니다. 바로 위험 자산 조정이요. 조정이요? 네, 가장 먼저 올랐고 변동성이 컸던 자산들부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조정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제 하락장 시작이다 하고 시장을 떠나기도 하세요. 하지만 진짜 위험한 구간은 사실 그 다음에 찾아옵니다. 그게 바로 세 번째 단계겠군요. 맞습니다. 바로 소수 종목 랠리입니다. 시장 전체는 힘이 좀 빠졌는데 시장을 이끌던 아주 극소수의 주도주만 마지막 불꽃을 태우면서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단계예요. 이때 시장의 모든 돈과 관심이 이 몇 개 종목으로 쏠리면서 엄청난 버블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이 마지막 파티가 끝나면 이제 네 번째 단계인 모든 자산 붕괴, everything crash가 찾아오는 겁니다. 모든 자산 가격이 동반 하락하는 진짜 위기의 시작이죠. 와, 듣기만 해도 아찔하네요. 특히 그 세 번째 단계가 가장 유혹적이면서도 가장 위험해 보입니다. 혹시 대표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그럼요. 1999년 닷컴 버블 때가 이 4단계 모델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아, 닷컴 버블? 네, 97년부터 99년 여름까지가 전형적인 1단계, 모든 자산 랠리였고요. 그러다가 99년 여름에 시장이 갑자기 한 20% 정도 조정을 받았어요. 2단계에 진입한 거죠. 네네. 매년 80%씩 오르던 시장이 꺾이니까 대부분 투자자들이 공포에 질려서 주식을 팔고 떠났습니다. 버블 끝났다 확신했죠.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던 거군요.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진짜 광기가 시작됐죠. 마이크로소프트, 시스코 같은 대여섯 개 기술주가 시장의 모든 돈을 다 빨아들이면서 나스닥 지수를 무려 80%나 더 끌어올렸습니다. 와, 80%나요? 네, 이게 바로 3단계 소수 종목 랠리입니다. 이때 두 부류의 투자자가 가장 큰 손실을 봤는데요. 하나는 2단계 조정 때 겁먹고 나갔다가 이 마지막 폭등을 보고 뒤늦게 막차에 올라탄 사람들이고, 다른 하나는 그 소수의 주도주를 정확히 못 고르고 다른 기술주 들고 있다가 왜 내 것만 안 오르지? 하다가 최고점에서 주도주로 갈아탔다가 폭락을 맞은 사람들이었죠. 정말 중요한 이야기네요.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닷컴 버블은 20년도 더 된 옛날 이야기 아니냐? AI 시대에도 그 낡은 지도가 유효할까? 이 4단계 사이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가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십니다. 물론 기술이나 투자 대상은 바뀌었죠.
하지만 시장을 움직이는 인간의 탐욕과 공포라는 본성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이클의 기본 구조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봅니다. 아,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죠. 다만 그 주기가 훨씬 짧아지고 변동성은 더 커졌다는 차이는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4단계 중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하려는 노력이에요. 예를 들어 3단계 소수 종목 랠리의 대표적인 신호는 시장 상승을 이끄는 종목 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거예요. 아, 지수는 오르는데 오르는 종목은 몇 개 안 되는. 맞습니다. 지수는 오르는데 내 포트폴리오 대부분은 하락한다. 그게 바로 마지막 불꽃일 수 있다는 경고 신호로 읽어야 합니다. 이 4단계 사이클을 이해하고 나니까 이걸 각 세대 현실에 대입해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그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먼저 230 세대부터 이야기해볼까요? 이분들한테는 이 거대한 사이클이 아마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느껴질 거예요. 자산 가격은 너무 올라버렸고 월급만으론 따라잡기 힘드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조급함하고 박탈감을 느끼기가 쉽죠. 4050 세대가 2억으로 4억 만드는 동안 2030은 1,000만 원으로 3, 4배 수익 내도 그 격차를 줄이기 힘든 현실이거든요. 그 조급함이 결국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큰 자산, 소위 말하는 한 방을 노리는 투자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에 1000% 오를 수도 있지만 다음날 10분의 1 토막 날 수도 있는 그런 투자요. 네, 바로 그런 투자 말이죠. 근데 잠깐만요. 젊을 때는 원래 좀 위험 감수 능력이 높으니까 그런 고위험 고수익 투자를 시도해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시간이 있으니 오히려 안정적인 투자만 하라는 게 더 현실과 동떨어진 조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아, 물론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변동성 큰 투자가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그런 자산에 투자하게 되면요. 대부분의 시간을 시세창 보는 데 쓰게 돼요. 아, 그렇죠. 잠도 못 자고 본업에 집중 못하고 일상이 그냥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제가 아는 한 젊은 투자자는 소위 밈코인으로 단기간에 큰 돈을 벌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일주일 내내 잠을 설치고 회사 업무에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러서 결국 프로젝트에서 배제됐습니다. 아이고. 재테크에서는 이겼을지 몰라도 자신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시간을 낭비하는 시테크에서는 완벽하게 패배한 거죠. 아,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시간과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2030 세대에게 가장 중요한 자산은 돈이 아니라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자신의 몸값을 높이는 데 써야 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자신만의 사업을 구상하는 데 말이죠. 워런 버핏조차 3배 레버리지 상품 같은 것에는 절대 투자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조차도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2030 세대에게 시간의 90%는 자신의 성장에, 10%는 투자에 쓰라고 권합니다. 특히 투자는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알아서 굴러가는 자동 투자 메커니즘을 만들어두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다면 시드머니 1억 모으기 같은 목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많은 재테크 책에서 강조하는 이야기잖아요. 저는 그게 2030 세대에게 가장 위험한 조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 위험하다고요? 네. 1억 원을 모을 때까지 투자를 미루다가 막상 그 큰 돈으로 처음 투자를 시작하면 실패했을 때 충격이 너무 커요. 재기하기가 어렵죠. 차라리 100만 원, 200만 원 같은 소액으로 시작해서 직접 부딪혀보고 실패도 해보고 시장의 생리를 몸으로 배우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2030 세대는 다른 세대가 결코 가질 수 없는 시간이 만들어주는 복리의 마법이라는 최강의 무기를 가졌어요. 남들은 2억으로 4억 만들었다는데 하고 조급해할 게 아니라 나에게는 그들이 갖지 못한 30년의 시간이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게 장기적인 승리의 열쇠입니다. 2030에게 가장 큰 자산이 시간이라면 4050 세대의 가장 큰 자산은 아마 지난 20년간 쌓아온 성공 경험일 겁니다. 특히 부동산 투자로 자산을 불려온 경험은 거의 신화적인 수준이죠. 그런데 이 성공 경험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지난 20여 년간 특히 IMF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는 금리가 계속해서 내려가는 시대에 살았어요. 그렇죠. 2000년대 초반에 20%에 육박했던 금리가 제로금리 수준까지 떨어졌으니까요. 이런 환경에서는 빚을 내서 부동산을 사면 무조건 성공한다. 이 공식이 거의 진리처럼 통했죠. 네, 실제로 많은 450 세대가 그 공식으로 부를 잃었고요. 맞습니다. 잠깐만요. 근데 그 성공 경험이 독이라뇨. 그건 지난 20년간 한국에서 자산을 증식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아니었습니까? 지금 와서 그걸 함정이라고 말하는 건 약간 결과론적인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전략이 틀린 게 아니라 시대가 바뀐 것뿐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아,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물론 그 전략이 과거에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전략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인간은 자신이 성공했던 방식을 버리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금리가 내려가는 것만 20년 넘게 봐왔기 때문에 금리는 원래 내려가는 것이라는 고정관념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 유럽, 일본 모두 금리가 오르는 시대로 접어들었고 우리나라도 베이비붐 세대 은퇴가 본격화되는 향후 3, 5년 안에 금리가 구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의 성공 공식만 고집하다가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는 거죠. 은퇴를 앞두고 과거의 성공 방식에만 의존해서 더 큰 빚을 내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 이런 경고로 들리네요. 그렇습니다.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고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막대한 빚을 내서 강남 아파트 하나는 있어야지 하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하지만 자산 시장의 판도는 이미 바뀌고 있어요. 판도가 바뀌고 있다. 네. 최근 몇 년간 강남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같은 기간 금값 상승률과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에 불과했어요. 미국 S&P 500 지수 상승률과 비교해도 현저히 뒤처졌고요. 거시경제에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나 혼자 과거의 지도만 붙들고 있는 셈입니다. 4050 세대에게는 자신의 가장 큰 자산이었던 성공 경험을 스스로 의심하고 새로운 지도를 펼쳐보는 용기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60대 이상 은퇴 세대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자산을 불린 것보다 평생 모은 자산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텐데요. 이분들이 마주할 가장 큰, 그러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도둑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하는 가장 큰 착각이 일본의 사례를 우리에게 대입하는 거예요. 일본의 사례요? 네, 우리도 일본처럼 고령화 사회가 되니까 물가가 오르지 않는 디플레이션 시대가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이건 굉장히 위험한 판단입니다. 상황이 정반대거든요. 일본과 우리나라 모두 고령화라는 큰 공통점이 있는데 왜 상황이 정반대라고 하시는 건가요? 결정적인 차이가 한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일본의 고령화는 세계화와 함께 진행됐어요. 일본 기업들이 지난 30년간 중국, 동남아시아에 공장을 지어서 값싼 노동력과 자원을 활용했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지 않는 디플레이션을 겪을 수 있었죠.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계화의 종말, 즉 탈세계화와 함께 고령화를 맞고 있습니다. 생산 비용 자체가 올라가는 구조로 세상이 바뀐 거죠. 시대적 배경이 완전히 다르군요. 그럼 또 다른 차이점은 뭔가요? 바로 통화의 위상입니다. 일본의 엔화는 G2 국가의 통화로서 대표적인 안전자산, 즉 경화, hard currency입니다. 네, 안전자선이죠. 위기가 와도 가치가 쉽게 떨어지지 않는 돈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런 엔화조차 2012년 대비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원화는 위기가 오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내답하는 연화, 즉 약한 통화로 분류됩니다. 그게 우리 은퇴 세대의 자산과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게 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건가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글로벌 금융 위기가 와서 원화 가치가 30% 폭락했다고 가정해 보죠. 은퇴 자금 1억 원이 통장에 그대로 찍혀 있더라도 수입해야 하는 원유, 밀, 의약품 가격은 사실상 30% 오르는 셈이에요. 이게 바로 수입 물가 상승을 통해 우리 생활 물가 전체를 끌어올리는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불황기에 엔화가 강세가 되면서 디플레이션을 겪었지만 우리는 불황이 오면 원화 가치가 폭락하면서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걱정해야 한다? 네, 바로 그 숙명을 안고 있는 거죠. 평생 모은 내 은퇴자금 1억 원의 숫자는 그대로인데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 즉 구매력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상황을 맞게 된다는 뜻입니다. 정말 무서운 이야기네요. 그렇죠. 따라서 60대 이상 세대도 더 이상 원화 예금에만 자산을 묻어두는 것은 안전한 선택이 아닙니다. 원화 가치 하락의 위험을 방어할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에 달러 같은 안전자산을 일부 편입하는 새로운 전략과 거시경제에 대한 공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좀 안타깝지만 이제는 은퇴 후에도 돈 공부를 멈출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종합해보면 우리는 지금 거대한 지각 변동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10년 동안 일어날 변화가 1년 만에 일어나는 것처럼 변화의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어요. 이런 빠른 변화가 어지럽고 불안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하겠네요.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세대별 상황과 전략은 모두 달랐지만 결국 이 시대를 관통하는 거시경제의 큰 변화를 먼저 학습하고 그것을 자기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2030 세대에게는 조급함이 독이 될 수 있고 4050 세대에게는 과거의 성공 경험이, 그리고 60대 이상 세대에게는 과거의 상식이 독이 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네. 과거의 공식이 더는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찾는 유연한 사고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승리 투자하시길 기원하면서 저는 다른 주제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